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까요? 2014년도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167번 문제. 다음은 중세국어의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하여 탐구학습한 내용입니다.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1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중세국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와 애가 이중모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키워드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중세국어 특히 15세기에 나와 있는 애라고 지금 읽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 어이 이렇게 읽었겠죠. 그 이중모음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탐구학습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뭐 탐구학습 모형은 아마 국어교육학 통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셨 또는 교육학 이런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넘어가고 탐구 과정에 따라 분석 내용 2와 3에 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나중에 되면 기준이 작성 방법의 지금 말로 바꾸면 이제 작성 방법이 되는 거죠. 작성 방법의 기준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1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죠. 조건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서술형에서의 조건 다른 말로 바꾸면 작성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성 방법은 이제 1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는 건데 그게 2와 3에 준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 방법을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2와 3에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좀 순서대로 보면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중세국어에서 애와 애는 왜 이중모음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애와 애를 이중모음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겠죠. 여기서 왜는 이렇게 물으면 왜 이중모음인가요? 하면은 이중모음이니까 이중모음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것도 분명하게 좀 쓰면은 이중모음으로 보는 이유 또는 근거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급하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교사의 지도 방안에 보면 애와 애로 끝나는 단어들에 여기 이제 단서가 붙어 있죠.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어떠한 형태 교체 요것도 중요한 말이죠. 어떠한 형태 교체를 보이는지 주목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익숙한 단어인데 형태 교체 또는 형태 바꿈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와 있지만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라고 하는 이유는 이 형태 바꿈의 기본적인 문법적 조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용, 하나는 활용. 물론 고용은 학교문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고용에서도 저 형태 바꿈이 나타났죠. 그 현대국어에서는 대명사 나나 너나 저에서 정도만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명사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중세국어 때는. 그래서 이 고경에서의 형태 바꿈 그 다음에 활용에서의 형태 바꿈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니까 고경일 때는 당연히 조사가 개입할 거고 활용일 때는 어미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는 체연에 결합하고 어미는 어간에 결합해서 형태 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나타나 있는 거죠. 자, 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 이제 2번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저는 그냥 2번을 틀어놓고 보겠습니다. 요 내용에서 보시면 2번부터 볼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부사격 조사에 그 다음에 어미 요 두 개가 대상이 됩니다. 결합해서 체연 또는 용언 어간이 체연은 이제 조사겠죠.
용언 어간은 엄이고 어간이 단모음 이 그리고 이제 뒤에다 써놨죠. 뭐 사직 그 다음에 뭐 D와 같은 경우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에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이가 더해졌다. 조사나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이가 더해진 다른 말로 바꾸면 첨가된 이런 뜻이겠죠. 첨가되어서 예와 여로 각각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막대와 업대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을 가지고서 써놓은 건지 우리가 예문을 가지고 다시 보면 이게 표시가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거기 2번 옆에 갈로 옆에 A, B, C 또는 뭐 기억연도 이것도 있는데 그냥 A, B, C로 할게요. A, B, C라고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보면 A 부분에는 사지, 예, 그 다음에 따해, 디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는 사삼에, 사삼에, 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희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막대에, 그 다음에 따해, 업대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2번에 있는 우리가 A, B, C 이렇게 했는데 보면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사지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가 원래 뭐냐면 여기에 설명을 거꾸로 보면 얘가 사지 플러스 에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에인데 이모음 뒤에서 여기서 반모음 이가 이렇게 첨가되어서 얘가 이렇게 예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어만 쓸게요. 디어도 마찬가지. 디에 어가 결합했는데 이모음 뒤에서 반모음이 이렇게 첨가되고 요게 여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A 첫 번째 줄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모음 뒤에서예요. 이모음 뒤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모음 뒤에서 반모음 이가 첨가되었다. B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예거든요. 요 경우를 분석한 것은 배 플러스 n인데 역시 여기 있는 이모음 뒤에서 반모음이 이렇게 첨가되어서 얘도 이렇게 예의 형태. 그리고 여희여도 여희다에 어가 결합해서 요 이모음 뒤에서 반모음 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때의 요 이는 여기서 뭐로 본 거냐면 반모음 이로 본 거죠. 반모음 이 뒤에서 역시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이 뜻입니다. 요걸 모아보면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 이렇게 이모음이 첨가되는데 시에 보면 막대예라고 되어 있죠. 막대예 썼을 때 요것도 막대라는 말 뒤에 원래 애가 와야 되는데 요 대에 요 이모음 때문에 요게 반모음이가 첨가되어서 얘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 왜 거꾸로 말하면 여기 왜 얘가 쓰였지? 요게 이모음이니까 애의 반모음이가 첨가된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도 업되어도 여기에 어가 아니고 왜 여가 쓰였지 하면 업되다에 원래 어인데 여기에는 이모음의 영향으로 얘가 이렇게 반모음이가 첨가되어서 여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반모음이가 첨가됐었는데 얘네들도 반모음이가 첨가됐으니까 얘네들도 이 아니면
반모음 이 아닐까요? 이 뜻인 거죠. 이 중에서는 바로 이 뜻인 거죠. 반모음 이. 사실은 비하고 가깝다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뒤에가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요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도 잠깐 볼까요? 3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미 고와의 결합에서 어미 고와 결합할 때 표시가 잘 안 나네요. 어미 고하고 결합할 때 용언어간이 리을로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에 어미의 형태는 기억이 탈락된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와 새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다 넘버링을 해서 A, B, C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깔오 같은 경우에는 깔다 뒤에 고가 와야 되는데 리을 뒤에니까 이렇게 오가 왔고, 그 다음에 배오 하는 부분도 배곤데 오가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리을 뒤에 기억이 탈락 내지는 약화, 배오 할 때는 반모음 이 뒤에서 기억이 탈락 내지는 약화되었다 라고 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조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C에도 네오나 세오일 때도 네고 세고인데 이때도 반모음 이 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억이 약화 내지는 탈락된 겁니다 라고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기술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제시를 안 해줬으니까.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얘하고 얘인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형태 바꿈이 일어나는 원래 형태를 제시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냐면 일어나는 환경, 저 형태 바꿈의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와 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다음 또 여기는 오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가 더해진 이 기억이 탈락된과 같은 조건이 붙으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결과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2와 3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발문에. 2와 3에 준하여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답을 쓸 거잖아요. 그때 이 2와 3에 준하여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태 바꿈의 대상이 되는 그 형식 형태소, 형태소의 원형, 원래 형태. 형태소의 원형을 제시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형태 바꿈이 일어나는 또는 형태 교체가 일어나는 이 환경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형태 바꿈의 결과, 형태 교체의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때 플러스 왜 이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의문 현상 내지는 의문 규칙 을 같이 써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반모음 이가 더해진, 그 다음에 기억이 탈락 내지는 약화된 것 같은 이런 거 써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술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넣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봤던 2의 C나 3의 C와 같은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제 써줘야 되거든. 양상을 보인다. 저걸 점수에 넣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건 진짜 좀 하긴 한데 뭐 일단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써줘야 되겠죠. 왜? 우리는 의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다 써줘야 돼요. 그 뒤에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내해 다리, 그 다음에 량은 다리라 할 때 여기서 보여주고 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불휘, 그 다음에 불휘라 이렇게 되죠. 그는 불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되냐면 형태 교체 내지 형태 바꿈을 하는 형태소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먼저 뭐죠? 1번에서 A에서는 다 지우고 다시 볼까요? 1번의 A에서는 다리가 하나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 있는 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형태 바꿈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로. 여기도 들어가 있는 바로 요 제로. 그럼 이 제로가 뭐냐 하면 얘는 주격조사고 얘는 서술격조사인 거죠. 그럼 1번에 입각해서 쓸 때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격조사 뭐라고 써야 될까요? 주격조사 그 다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요게 기본형 적어주는 기호예요. 기본형.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렇게 쓰시게 되면 틀립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세 번째 C에 보면 새나 그르메라에도 나오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나타난 것은 얘하고 지금 얘잖아요. 그죠? 다른데 2번, 3번도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썼다면 1번 조건이 틀리는 거예요. 얘가 몇 점짜리였지? 3점이잖아요. 왜 3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3점이거든요. 각각. 그럼 여기서 이제 1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도 중요해요. 2번, 3번에도 보시면 기호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죠. 이게 기본형을 보여주는 기호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학에서 이야기할 때. 대표형 쓸 때. 여기에서는 요게 나타나면 안 되고 2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원래 대표형. 그리고 여기도 이다를 보여주거나 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러면 다 2단 줄 알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인데 다리가 있었고 두 번째 불휘. 그 다음에 또 불휘라죠. 앞에 했던 것을 토대로 보면 얘는 단모음 2 뒤에서 얘는 이중모음의 한 부분이었었으니까 우 뒤에 2죠. 그러니까 얘는 반모음 뒤에서 이런 뜻이에요. 요게 환경이죠. 그럼 요거는 사실 여기 있는 거 좀 뺏겨가도 돼요. 이제 어간은 아니겠지만 체연이 단모음 2 또는 반모음 2로 끝나는 경우하고 여기 옆에다 갈로해서 다 써주면 되겠죠. 다리, 불휘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써주고 끝나는 경우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써볼까?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체연이 단모음 2 갈로해서 다리 그 다음에 또는 썼나? 또는 반모음 2 불휘로 2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도 마찬가지인데 새나 그름에잖아요. 지금 새, 그름에 라 이렇게 됐을 때 다 똑같이 없고 여기도 없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고 여기도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과는 결과를 먼저 쓸게요. 결과적으로 저 결과는 조사와 어미의 형태는 반모음 이가 더해진 예와 여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사의 형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조사의 형태는 여기 쭉 의문규칙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제로다 또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다 이제 써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탈락한 이렇게 써주면은 사실 이론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건데 형태가 영형태, 형태는 영형태 또는 이렇게 조금 더 보충해서 쓰면 이가 영형태 또는 로 바뀌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조사 2 갈로 해놓은 것은 서술격 조사 2다까지 포함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 또는 2의 어간 2까지 이런 뜻이고 그게 영형태 또는 제로 또는 뒤에 서술격 조사의 어간 부분으로 바뀌어 이렇게 된 거죠. 제로나 제로다 또는 제로에 이렇게 줄표 있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조사 중에서 이의 형태를 가진 조사들이 세 개가 있죠. 주격 조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그리고 복격 조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이 형태 교체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음 뒤에 오게 되면 2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모음 뒤에 나타나면인데 이때 모음은 2를 제외한 이렇게 와요. 2를 제외한 모음 뒤에 오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모음이라고 안 써도 되겠네요. 이 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게 탈락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게 대표형이면 요 형태에서 요 대표형이 있는데 자음 뒤에서는 요런 형태로 모음 뒤에서는 요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서는 요런 형태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이걸 교체라고 합니다. 교체. 그래서 앞에 있는 용어처럼 형태 교체 이렇게 되는 거죠. 형태 교체.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탈락한 쓰시면 안 되고 원래는 이제 바뀌어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결국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해서 4번 쓰면은
네 맞나요? 새인가요? 새하고 그름에. 새와 그름에 또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은 요 3번입니다. 요 3개. 1번, 2번, 3번. 그럼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구했던 패턴이 저거기 때문에 시험지에서 요구했던 패턴이 저거기 때문에 아무리 더 잘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번) 서술형에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인칭대명사 그와 제기대명사 자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두 개를 다 모으면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자기라고 하는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이 뜻입니다. 선행명사구 조건을 지도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고 보기는 자료의 1과 2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행명사구 조건. 자꾸 선행명사구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저게 무슨 뜻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 묻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자료의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무엇인지 각각 쓰고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보기의 내용을 수정해라.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 요게 두 번째 질문이죠. 일단 선행명사구 조건이 뭐야?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잠깐 보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실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그와 그것의 선행명사구는 동일한 문장 안에 있고 자기와 그것의 선행명사구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선행명사구라는 것이 동일한 문장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조건이라는 말 뜻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행명사구 조건은 요 말을 좀 살짝 바꾸면 인칭대명사 그나 제기대명사 자기가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한 문장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죠.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시의 범주를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그나 자기가 말하는 요 대명사의 지시범주. 이때 지시범주의 단위는 문장 단위로 보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썼냐면 원래는 절 단위로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절 단위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절의 개념이 학교 문법과 학교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써놓은 거죠.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지시범주 또는 지시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지 명확해지죠. 그가 지시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지시하는 게 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걸 찾으라는 거죠. 자료 1과 2에서 그와 자기의 선행명사구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는 지시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대상이라고 쓰면 될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무 문제를 쉽게 풀 것 같으니까 선행명사구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놨죠. 근데 저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선행명사구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지시하는 게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후행하는 건데 있는데 일단 전제는 전부 다 선행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시 대상을 먼저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좀 해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영수는 동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봤다 하면은 이게 말 제일 많죠 지금.
이때 그가 지시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일단 쉬운 것부터. 자기가 지시하는 게 뭐냐 해서 1 나의 자기는 비교적 명확하죠. 이때 지시 대상은 누구죠? 영수죠. 자기는 영수입니다. 왜? 원래 제2대명사가 문장의 3인칭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죠? 요 내용을 아신다면 1가에서 그가 지시하는 게 영수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1가에서 그가 영수를 지시한다면 저 그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그는 영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동의하지만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와야 되는 거지 그가 올 수는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기에 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3인칭 주어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그가 아니고 영수가 아니고 지시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일단 문장 안에서 보면 동수가 있죠. 근데 동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문장에 나오지 않은 조건은 영수와 동수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는 동수도 되지만 또는 영수와 동수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해요. 제3자도. 근데 제가 지금 출제의 의도를 본다면 1에서는 아마 동수를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래야 동일한 문장 안에 나타난다. 이게 명확해지거든요. 얘도 동일한 문장 안에 나타나는데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눈으로 보면 1번에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문장 안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거예요. 둘 다. 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근데 그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성격이. 그래서 자기는 원래 문법적으로 3인칭 주어를 대신하는 거니까 영수가 되는 거고 그가 왔다는 거는 자기가 아니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게 동수가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2번의 패턴과 보면 완전히 딱 차이가 나죠. 2번에 보면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순위도 좋아한다 했을 때 그는 문장 통사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서 영수는 동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순위도 좋아한다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통사적인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때 그는 누구를 지시한다고 해서 보냐면 같은 통사적 위치에 있는 대상을 지시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그는 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좀 잘못 접근하는 게 지시 대상이 영수냐 동수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동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동일한 문장 안에 있으면서 주어가 아닌 대상,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게 동수로 나타난 거죠. 얘는 뭐죠? 동일한 문장이 아니고 선행하는 문장, 다른 문장에서의 나타나는 지시 대상인 거고 그 다음에 통사 구조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가 지시되는 것 뿐인 거죠. 그때 얘는 영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자기는 사실 지시 대상이 없죠.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인칭 주어를 대신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동일한 문장 안에서 그때 자기가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3인칭 주어를 지금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자기는 지시 대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선행명사가 무엇인지 각각 쓰고 이렇게 쓰면 마치 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지시 대상이 없잖아요. 저렇게 되면 선행명사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지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시 대상의 여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걔가 누군지를 밝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죠. 어쨌든 뭐 너무 복잡하게 기술될 테니까 생략한 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본다면 1번에 가의 그는 동수, 나의 자기는 영수, 2번에 가는 그는 영수, 자기는 지시 대상이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밑에 있는 보기를 보면 그를 묻고 그 다음에 자기를 또 따로 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뺀 거죠. 적으려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동일한 문장 안 또는 다른 문장에서 얘는 반드시 동일한 문장 안에서 그리고 얘는 3인칭 주어를 대신하는 것이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그것의 선행명사가 이 말도 좀 이상해서 그와 그가 지시하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지시하는 선행명사구는 동일한 문장 안에 이제 이거 길어지겠네요. 있거나 다른 문장 또는 선행문장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22번 겹치니까 좀 이상하다. 선행문장에 있고 하면 되겠네요.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가 지시하는 선행명사구는 반드시 동일한 문장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 말로 하지 않고 써서 보여주면 되니까 편한 점도 있긴 했네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얘가 어떻게 해서 4점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원래 0.5점 채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0.5점 채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1점으로 해서 두 개 다 맞아야 1점이고 아니면 0점. 가혹한 방법이긴 하지만 요게 아까 4개 쓰라고 했으니까 요게 2점 되겠죠. 채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건 0.5점씩 채점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끊어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되고 이 부분도 지금 수정해야 되죠. 수정거리가 2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1점. 이러면 4점 되겠죠. 이건 순전히 제 상상력입니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내가 채점한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 서술형 5번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었는데 제가 봐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서 보시면 다음은 대칭동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대칭동사의 특성을 대칭동사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우리가 듣는 토픽은 대칭동사라는 뜻인데 사실 학교문법에 대칭동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론서에서도 저 내용을 언급한 게 있고 대부분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때 오해받을 수 있죠. 특정 교재를 팔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 하면 대칭동사에 대한 설명을 보기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제시문으로 짤막하게. 그러면 그 책을 읽지 않아도 누구나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떨렁 내놓으면 대칭동사를 알아야 되나? 그런 굉장히 불안한 정서를 조성하는 거죠. 대칭동사까지 알아야 돼? 어디까지 알아야 돼?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최근의 문제들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냅니다. 그래서 제시문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용어들, 낯선 용어들 이런 것들 이제 만약에 문제로 낸다면 그게 이제 확장된 게 최근에 나오는 수능 같은 거 문제 보셨어요? 그 문법 보면은 지문형 문제 나오죠. 그게 이제 확장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애들 그것 때문에 좀 요즘에 좀 문제가 쉬워져서 다행인데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학을 띄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 대칭 동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써야 될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도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원래 조건이에요. 그 나중에 다음 해인가 이제 조건이라는 말로 바뀌었다가 조건도 좀 이상하다고 해서 최근에 바뀐 용어가 이제 작성 방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성 방법으로 바뀌는 건데, 사실 요 작성 방법만 보고 푸시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문제 포인트. 작성 방법만 보고 푸시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자료 1을 참고하여 필수적 부서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할 것 되어 있는데, 이 참고하여라는 용어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건 정말 참고해서 쓰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자료 1에서 찾으라는 뜻이겠죠. 자료 1에서 필수적 부서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의 특성을 언급해라. 그러니까 필수 부서 찾아라. 참고해서 찾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필수적 부사어는 여기도 이제 교묘하게 부사어가 2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수적 부사어가 뭐냐 하면은 동수와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중에 만나다라고 하는 서술어와 놀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죠. 얘가 이제 동사들인데, 만나다에서는 얘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있어야 돼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가 어떤 것인지 판단해라 하는데 공교롭게 둘 다 동수화죠. 그래서 아마 이걸 써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일가의 동수화. 이렇게 써줘야지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동수화라고만 써도 아마 노 카운트 됐을 거고요. 1간지 1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쓴 사람 지 생각에 동수화가 1가의 동수화인 거지, 채점하는 사람은 그게 1간지 1난지 모르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겠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가라고 쓰셨어도 노 카운트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사어가 2개 있거든요. 동수화도 있고 공원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다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의 특성이라고 했었으니까 필수적 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뭐죠? 생략이 안 됩니다. 이거죠. 생략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를 참고하여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하는 거 아니고 자료 2에서 찾으라는 뜻이겠죠. 문장의 여기 이제 필수적 부사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문장의 중의성 여부를 언급할 것. 이 가는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만났다 하면 사실 둘이 만난 거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중의성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영수와 동수가 공원에서 놀았다 그러면 둘이 함께 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자 따로따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2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의성이 성립해요. 중의성 여부를 언급해라 그랬으니까 사실 이 뜻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부를 언급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불안하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적었는데 이상한 내용을 적으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고민하겠죠.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부를 언급하라 그랬으니까 이 가는 중의성이 없고 이 나는 중의성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주면 정답 이렇게 되겠죠. 얘가 3점이네요. 그러면 요거 1점, 요거 1점, 생략 안 돼요. 1점. 중의성 없고 중의성이 있고 요거 1점, 3점. 그럼 답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료의 1에서 필수적 부사어는 1가의 동수와 이고 생략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자료 2에서 가는 중의성이 없고 나는 중의성이 있다. 끝.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이 하나가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발문에 있거든요. 대칭 동사의 특성을 대칭 동사가 아닌 경우와 비교하여. 지금 방금 쓴 내용 안에는 대칭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채점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요걸 비교해서 쓸 때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 앞에다 살을 다 붙여줘야 돼요. 어떤 살을 붙여야 될까요? 대칭 동사의 특성의 살을 붙여줘야 돼요. 그 아까 이거 썼을 때도 필수적 부사라는 거 썼을 때도 대칭 동사 만나다는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거죠. 얘가 대칭 동사라는 걸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대칭 동사가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죠. 대칭 동사 만나다는 이거 써줘야 되겠죠. 일가의 동수와처럼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대칭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대칭 동사가 아닌 놀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대칭 동사 만나다는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요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반면 대칭 동사가 아닌 놀다는 영수와 동수가 함께 또는 영수와 동수 각자가 공원에서 놀았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3번은 뭐냐면 문맥에 의한 문장 성분 생략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는 뜻은 여기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해라 이 뜻이에요. 제시된 문장 또는 조건으로만 판단해서 문제 풀어라 이 뜻인 거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던 얘예요. 얘. 특히 요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묻는 핵심이 뭐라고 했었죠? 대칭 동사. 화지어가. 그러니까 대칭 동사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도 대칭 동사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몰라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몰라서라기보다는 조건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점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2014년 문제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연도별로 진행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볼 거고요. 다른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좀 더 이론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공 A에서 뭐 기입형 4문제에 서술형 8문제, B에서 기입형 2문제, 서술형 9문제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 시간 계산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기입형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런 거 잘 안 되죠. 우리가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으면 이제
90분씩이잖아요. 예전의 방식대로 하면 뭐 논수령이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은 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보고 문항 분석을 하고 얘를 뭘 쓸지를 결정을 해서 쓰고 답안 쓰고까지가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답안 쓰는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90분이다 B부터 좀 계산해 보면 기입형이 9문제잖아요. 기입형만 나온다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요거 10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죠. 근데 얘가 2문제이기 때문에 기입형을 이제 이거를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문제 푸는데 문법이 나오면 비교적 좀 짧은데 문학 이런 거 나오면 국교나 문학이 2문제 나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토하겠죠. 그러면은 뭐 나중에 세이브 시키면 되니까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씩? 너무 긴가요? 너무 많이 줍니까? 4분씩 해볼까요? 그럼 요거 8분 나오겠죠? 2문제면 그러면은 82분 남나요? 81분 치고 꼼지락거리는 시간 다 빼고 해서 81분 하면 한 문제 푸는데 9분 정도씩 되나요? 81분? 9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4문제, 8문제니까 똑같이 배분하면 16분이다 라고 해서 빼면 74분, 72분 치면 여기는 여기도 9분 나오나요? 8, 9, 72 9분씩 나오겠네요. 여러분들이 숨도 쉬지 않고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을 이완시킨다거나 그런 스트레칭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푸시려면 8분 30초 정도. 그럼 나중에 한 4, 5분 정도 남겠죠. 모든 문제를 당연히 다 이렇게 풀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거보다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이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술형 문제를 연습할 때 그러니까 2015년 거부터 이제 쭉 그렇고 아니면은 그걸 내가 다 풀어봤던 거다 생각이 드시면 다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보셔도 돼요. 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걔에 대한 평가는 일단 접어두시고 문제를 딱 잡았었을 때 이 한 문제를 내가 8분 30초 정도 만에 풀어낼 수 있는가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실제 시험하고 안 맞고 실제 시험보다도 쓸 게 더 많아요. 더 좋죠 연습하기에는. 거기에 숙련이 되시면 나중에 시험 가가지고 엄청 완전 초 울트라 스피드를 내가지고 막 써서 써지킬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쓴 것보다는 어디에 시간에 많이 좌우되는 시간의 좌우는 어디서 더 많이 되냐면 문항 분석에서 더 많이 걸립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의 양이나 이런 데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시는데 초점을 더 많이 두시면 돼요. 초점을. 그러니까 쓰는 데는 뭐 한 3분 하면 쓰지 않나요? 3분? 그럼 사실 문항 분석하는 데까지 5분 안에 쓰라는 5분 안에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5분 안에. 그러면은 그 시간 안에 쓰는 거 빼고 분석까지는 5분 만에 다 할 수 있잖아요. 모의고사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 양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 쓸 때 양이 많다는 거지 분석까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설득을 안 당하시려고 아주 노력을 하시네요. 쓰는 게 많은 거지 분석은 상관이 없잖아 별로. 그죠? 한두 개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데까지 5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나누어서 체크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을 해보시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때는 막 죽으라고 써야 될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문학작품 소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막 소설 막 다 읽어야 되나 막 싶은 생각도 들 거고. 국어교육학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인터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막 길어지겠죠. 거기에다 자료 같은 거 나오면 욕이 나올 겁니다. 같이 욕이 나오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법은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죠. 네. 아무리 길어도 반쪽을 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문제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그 1번 문제부터 좀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 보시면, 아이고, 국어의 특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 모두 다 이제 국어의 특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2번은 영어와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착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1번 안에 이제 대부분 다 함의된다고 보고요. 그 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화제는 국어의 특질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핵심어는 국어의 특질이에요. 보기에 제시한 내용 중 수정 보완해야 할 항목 4개를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4점 주면서 별의별 걸 다 시키죠. 해야 될 일이 4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정 보완해야 될 항목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얘를 고쳐야 돼요. 세 번째, 이유를 써야 되고요. 네 번째, 예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요것을 풀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일종의 테이블을, 그러니까 스케치죠. 스케치를 보시면 지금 작성해야 될 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정 보완해야 될 항목을 찾아야 돼요. 수정 보완해야 될 항목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만약에 실제 답 하나만 가져온다면 수정 보완해야 될 항목이 1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1번, 뭐 4번이다 그러면 두 번째 또 4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다음에 얘를 바르게 고쳐야 돼요. 수정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1번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써야 돼요. 4번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한 이유를 또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 덩어리씩.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점 주면서 별의별 걸 다 시킨다고. 이거 엄청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이걸 이제 다 써주죠. 수정해야 될 항목 1번은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4번 해서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4번 써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답안,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의 밑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써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무식하다 얘기하면 출제자진에 대해서 이제 그 노골적인 반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클래시컬한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출제하지 않고요. 이제 콕 찍어서 나오겠지. 사실 지금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 16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조건 하나하나가 다 1점씩이니까 16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좀 7번까지 보면 국어는 모음조화 현상이 철저히 적용된다. 정말 옛날 이야기죠. 철저히가 틀렸죠. 그럼 철저히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 왜?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예로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예를 찾아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는 단모음과 장모음의 대립이 있다. 이건 맞죠? 그죠? 뭐 말 이런 경우들처럼. 그 다음 3번 국어는 성과 수의 문법 범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성과 수의 문법 범주를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4번의 통사론적 특질에 보시면 스페인어 중에 이제 하나를 해놨는데
특히 이제 라틴어 계열, 영어도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졌는데 라틴어 같은 경우는 어미나 관사 등을 통해서 성을 나타내는 범주들이 있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어도 그렇고 이 성을 나타내는 관사나 어미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문법 범주라 그럽니다. 뭐 남자, 그, 여자, 그녀 이런 게 문법 범주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어 어휘일 뿐이고. 그래서 이런 문법 범주가 나오려면 어미나 관사와 같은 이런 교체 현상들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드리면 복수의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동사가 복수로 바뀌죠. 동사 형태 또는 이제 어미가 붙는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범주예요. 그 형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어미가 붙지 못하는 완전히 이제 굴절이 일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어미가 붙죠. 수를 나타낼 때 es나 s를 붙여서 복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죠. 이게 수의 범주거든요. 근데 국어에는 이런 것들이 없죠. 들이 붙는 것은 문법 범주가 아닙니다. 접사가 붙는 것은 어미가 붙어야 돼요. 어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접사는 왜 무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형태소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형태소 이야기할 때 언어 일반적으로 할 때 모든 것을 이제 다 접사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언어학에서. 이때 접사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뭐냐면 굴절 접사고 또 하나가 파생 접사거든요. 굴절 접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때 굴절은 문법적인 이런 얘기예요.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어적인 이런 뜻입니다. 단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고, 얘는 문법의 규칙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문법적인 기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굴절 접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들에서는 보통 뭐로 나타나냐면 어미로 나타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접사를 써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접사라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사실. 여기 그냥 한번 다시 쓸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접사예요. 근데 언어 일반에서는 이제 접사를 나눌 때 굴절 접사, 파생 접사로 나누고, 어미가 여기에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사다, 파생 접사를 말하는 거예요. 접사다 그러면 파생 접사. 그래서 접사. 아니면 아예 파생 접사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어에서는 특이하게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굴절의 역할을 하는 애가 조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어미가 붙어서 뭔가 형태 변화가 있으면 얘네들을 활용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에서는 조사가 붙을 때 이것을 고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어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특질을 별도로 적어주는 것보다 언어 일반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조사도 뭐 어미로 넣든지, 또는 뭐 조금 더 많이 개혁적이시라면 접사의 일부로 본다든지, 이다 같은 거 접사의 일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문법 범주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굴절적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이 결합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은 어미가 결합해서 복수임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단어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경우는 단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거나 하는 것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성과 수의 문법 범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국어는 조사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조사는 항상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항상이 틀렸죠. 왜냐하면 조사는 문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애는 누구냐면 조사 중에 격조사만 해당하죠. 나머지 보조사나 접속조사는 문법적인 자격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인 자격이라고 했을 때 그 자격이 격입니다. 격.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주격 할 때 그 격, 목적격, 뭐 복격, 서술격 할 때 그 격, 그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격조사는 나중에 조사할 때 문제 다시 그걸 묻는데,
격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야 돼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는과 같은 애들은 격조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죠. 주어에도 붙고 목적어에도 붙고 보어에도 붙고 뭐 부사어에도 붙고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얘들은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격조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국어는 문장 성분 간의 자리 옮김에 제약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없진 않죠. 그 제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수적 부사어도 제약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늘 제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필수적 부사어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구나 절 같은 경우들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따로 나올 수가 없죠. 관형절 안에 있는 성분 하나가 나와서 전체 문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형절 안에 있는 성분들은 관형절과 함께 움직여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국어의 활용 어미의 문법적 기능은 문장 전체에 작용한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7번에 국어는 주어를 갖추어야 문장으로 성립한다 했는데 이건 영어가 대표적인 거고요. 영어는 반드시 모든 문장 성분을 갖추어야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경우들은 갖추어서 나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국어는 특히 주어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주어 생략하고 바로 동사로 시작해버리면 문장의 형식이 문장의 그 기능이 바뀌어버리죠. 유형이. 그러니까 보통 명령문과 같은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주어를 갖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번은 뭐냐면 뒤에 2번 문제로 좀 넘어가서 볼 텐데요. 2번 문제의 그 출제 분석에 보시면 갈로 4번, 조건 3에 갈로 4번이 있을 겁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요 이야기 앞에 1번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활용 어미의 문법적 기능이 뭐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문장 전체에 작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다시 45페이지에 와서 그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활용 어미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좀 문법적 용어를 써서 그런데 종결형에 올 때입니다. 종결형에. 연결형이나 관형사형이 아니고 종결형. 어미가 올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크게 보면 그게 어미 체계에서 나오잖아요. 어미 체계에 나오는데 종결어미가 오는 자리 종결형, 연결어미가 오는 자리 연결형. 그럼 연결형은 뭐가 있을까요? 대등적이나 종속적인 경우들을 주로 말해요. 그 다음에 전성형이 있는데 전성형의 자리에서는 대표적으로 쓸까요? 이건 대표적으로 관형사형일 때밖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 세 수로 나눠요.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 이렇게.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 가능성이 있냐면 기출문제 중에 선어말어미 5에 대한 문제가 2009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인칭법 설명할 때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종결형이나 연결형이 그 다음에 관형사형일 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어미가 오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결형은 그 문장의 종결어미가 오는 자리들이니까 맨 마지막이겠죠. 여기에 오는 활용 어미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좁아야 선행절. 연결형은 선행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보통 관형사형은 관형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는 요 종결형일 때예요. 그래서 그 예문에 보시면 읽히시었습니다. 거기다 표시 뭐 형광펜으로 칠해 보시든지 표시를 해 보시면
그 자리에 와야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장 전체에 작용한다라는 것은 설명이 됐죠. 그죠? 뭐가 문장 전체에 작용하는지는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활용어미의 문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활용어미라고 쓰니까 굉장히 뭐 색다른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용어미라는 말은 사실 어미예요. 어미는 다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활용어미는 뭐 별다른 게, 그 활용어미라고 하는 애가 따로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우롱하기 위해서 쓴 것 같고, 사실은 어미죠, 어미. 어미가 문법적인 부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읽기 쉬웠습니다를 보면, 일단 읽다부터 좀 쓰면, 읽다가 어미는 아니지만 요 읽다가 동화책을 이렇게 이제 걸려 있잖아요. 주어도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가끔씩 하던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설명한 게 아니라 어간의 자리에 들어와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객체 높임에 작용하는 동사들. 그래서 들이다, 뵙다, 엿주다, 모시다 할 때 들이, 배, 엿주 이런 애들은 그 앞에 있는 목적어나 부사어에 걸리죠. 할머니께 드리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 공통적으로 객체죠. 대상을 나타내는 애들과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간은. 그 다음에 희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사실은 어간이거든요. 요때 희는 문법적 기능을 해요. 특이하게. 원래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하면 안 되는데, 국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접사가 특별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동접사와 피동접사입니다. 요 두 개는 예외적이에요. 통사 구조를 바꿔버리고 문법적인 역할,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게 특별한 것은 세종대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할 때 중세국어 표기에 보면 사동이나 피동 접사들은 축약하거나 또는 뭐 이어적기 하거나 할 때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안 되고요. 그 다음 축약할 때도 그 내가 원래 접사였어 라고 하는 표시를 항상 하게 되죠. 그래서 이응 같은 형태들을 남겨두거든요. 아니면 아예 보여주든지 이런 애들 보여주든지. 그래서 요 애들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 하나를 표시해 둔 거고, 그러면 어간하고 접사 이제 빼놓고 나서 시었습니다가 있죠. 얘네들이 어미예요. 어미인데 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시는 주체. 얘는 누구에게 걸리냐면 앞에 있는 일반적으로는 주어에 걸리죠. 그래서 쭉 따라가 보시면 이모께서 하는 부분에 걸렸죠. 주어. 문장의 주어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엇은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그래서 이 문장이 나타내는 이 사건,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을 말해줘요. 엇이. 그래서 요거는 시간. 그래서 거기는 어제와 같은 경우에 걸리는 거죠. 시간. 어제가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어제가 없어도 우리가 과거인 거 다 알죠. 문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첫 번째는. 그게 상대 높임입니다. 두 번째는 화자가 내가 왜 이런 발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보여줘요. 그게 발화 의도, 종결법입니다. 의도를 먼저 보면 습니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야기를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 설명들을 해주겠다는 거죠. 진술의 의도가 있어요. 상대 높임으로 보면 청자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태도를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들이 다 있으면 왜 문장 전체에 영향을 주냐면, 만약에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높임이라면 이게 빠지겠죠.
거꾸로 시가 나왔네? 아, 화자가 주어를 높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시 나왔어요. 아, 이 사건이 과거인 걸 표시해주고, 이 사건이 만약 과거가 아니라면 는이 오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get이 오거나 하겠죠. 그걸 보여줘요. 씁니다. 청자가 바뀌었어요. 나보다 어린 사람 씁니다 안 쓰겠죠. 다 이렇게 쓰겠죠. 내가 진술하고 싶지 않아 명령하고 싶어 어라 이런 거 쓰겠죠. 뭐 감타 나타내면 느냐라든지 능구나라든지 이런 거 나타내고, 의문 나타내면 느냐라든지 이런 거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나 태도나 또는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걸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꾸로 이런 애들이 나왔다면 이런 애들은 문장에서 이런 애들을 다 대응하는 어떤 문법적 기능들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문법 기능이 문법 요소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 이제 의문론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